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즉각 집행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숙고할 뜻을 밝혔는데요.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검사징계위원회 징계 처분이 있었고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을 했고 대통령이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그냥 징계위의 결정을 그냥 수용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예. 징계위원회 결정 자체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빨리 제거하는 게 좋은 판단이다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간에 혼란을 빨리 수습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네. 한편으로 보면은 윤석열 총장 쪽에도 내가 이 뜻이 이렇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는 그런 취지도 저는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언급도 했는데 어제 집행까지의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징계위 2차 회의가 열린 15일 날 법조계와 정계에서는 정직 3개월설이 바닥에 돌았습니다. 예. 그래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오랜 갈등 양상 때문에 악화된 민심의 부담도 좀 덜어야 되고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법정 공방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 제가 볼 때는 정교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예. 대통령께서 재가를 하시는 과정을 법무부 장관의 재청에 대한 부분은 법리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도 가지고 있는 게 대통령이십니다. 그런데 재가 과정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절차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신 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를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권한이 그렇지 있는 않다면 것이다. 검사징계법상에 왜 그런 조항을 뒀겠습니까? 그냥 법무부 장관이 하면 되지. 검찰의 중립성 문제하고 검사 징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법적인 은밀함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제거하는 절차를 줬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어쨌든 이거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적절한 시나리오를 강구했을 거라고 보는 거고 네. 기왕에 징계를 할 상황이면 가급적 논란이나 부담을 키우지 않고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했을 거라고 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검사징계법 23조를 다시 한번 찾아서 정확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효력은 즉시 대통령이 집행하면서 직무 정지는 바로 들어갔죠. 네네. 시작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 내부 통신도 그렇고 밖에 예전 검찰총장들도 그렇고 네네.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많던데요. 저는 검찰총장님들은 어쨌든 사회 원로신데 좀 가볍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징계위원회 결정을 되돌리는 것도 법치주의의 훼손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징계위원회가 결정이 끝난 다음에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이게 사안이 중대하고 위급하게 보셨다면은 애초에 사전에 윤석열 총장을 만나시든가 법무부 장관을 만나시든가 해서 조정하는 역할들을 차라리 물밑에서 해주셨으면 좋았지. 예. 지금 결과가 난 것을 가지고 징계를 되돌리라. 이거는 저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역시 법치주의 위반일 수 있습니다. 예. 네,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한 부분 역시 저희가 짚어봐야겠는데요.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 중에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데 대해 감사하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추 장관의 사의 배경 그리고 이런 문 대통령의 언급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법률 제도적인 부분이 1차적이 되겠죠. 공수처가 통과가 됐고 이제 처장 임명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인 거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국정원법과 경찰청법과 이 공수처법 세 가지 문제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흔히 하는 이 경찰청법에 국가수사본부가 신설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주요 업무, 국정원이 했던 대공 업무의 주요 업무가 그쪽으로 가게 되는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제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윤석열 총장 문제는 법률 제도적 측면 외에 검찰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나쁜 관행과 검찰 문화를 상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수사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추미애 장관은 어쨌든 이제 사의 표명을 한 게 된 게
본인이 아마 많이 지쳤을 것이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추미애 장관도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송사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장관으로서 대통령과 국정 지지도가 하락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추미애 장관이 바로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은 숙고를 한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건을 가급적 빨리 수습하려는 수순에 돌입한 거고요. 예. 제일 1단계가 추미애 장관의 사퇴고 예. 그 사퇴 자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고 그렇게 판단하시는군요. 자진 사퇴를 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있을 법정 공방에 있어서 대응하면서 공수처로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상황 전개를 위해서는 추미애 장관의 사퇴가 불가피했다. 국정전환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의 사퇴는 자진 사퇴가 아니라 저는 사실상 여권 내부에서 조율된 경질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그 고리를 풀지 않고는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없고 그 고리를 풀지 않고는 공수처 출범이라는 여권 내부의 오래된 수건을 해결하는 그 국면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집행을 하는 건데 법무부 장관이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는데 네. 대통령이 집행을 거부할 수도 있는 권리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검사징계법만 잠깐 참고를 하면요. 제23조가 징계 집행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의 경우에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집행한다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한 해석은 이제 그 판단에 따라 다른 대통령께서 것 제가 같아요. 한다고 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제가 하는 표현은 예, 집행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견책은 대통령한테까지 가는 게 아니고 예. 중징계에 한해서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면 대통령께서 제가 한다고 돼 있는데 예. 대통령께서 제가 한다고 돼 있는 게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징계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가져온 것을 형식적인 절차로만 하시는 거라면 예. 검사징계법상 그 절차를 둘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예. 저는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청와대는 계속해서 처음부터 언급했던 부분이요. 그 징계위원회에 있는 결정은 그 대통령 청와대에서는 뭐 수정 변경 없이 대통령은 정말 그 집행만 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해왔잖아요. 맞습니다. 그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라는 게 허가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다시 확인해서 허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예. 같이 존재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뭐 똑같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시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네. 뭐 저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문 대통령은 일단 이에 대해서 숙고를 해서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제 뭐 잘 짜여진 각본이라는 이야기는 좀 과도한 이야기 같은 게요. 추미애 장관이 이 전면적인 개각 때 뭐 그게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교체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했던 것 같고요. 예. 이제 추미애 장관이 SNS에 글을 올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본인도 뭘 좀 더 하시려는 의도처럼 사실은 초반에 좀 보였어요. 약간 미래에 대한 의지 같은 그렇죠. 느낌이었죠. 그 법무부에 또 확인을 해보니까 예. 검찰개혁위원회를 새로 또 구성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들에서 좀 갑자기 좀 사퇴하니까 이 예. 좀 신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게 좀 저도 사실 좀 우아하게 느껴졌고요. 예. 여의도의 뭐 민주당 쪽에서도 이렇게 조기에 사퇴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징계가 결정이 되면서 과연 그러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그 일단락이 된 것이냐 아니면 또 추가 소송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떻게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끝나지 않았다라는 예. 것이고요. 지난 1년간 검찰 조직은 사실은 4차례에 걸친 학살 인사가 있었고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3번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가 있었고 결국 징계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까지는 추미애 장관이 전면에 나서서 검찰 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제가 하신 이후로는 어쨌든 지금 윤석열 총장이 법원에 이게 징계 집행정지 청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제가 하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고요. 예. 이게 제가 보는 2라운드가 이제 시작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의 지금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이 뭐 제가 볼 때는 대략 한 2주 안에 나올 것 같은데 예.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이 연말 연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총장권이 연말 신년 정부까지 넘어가는 걸 의미하고요. 예. 2월 12일이 설날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보름 정도 설날이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윤석열 이슈가 제가 볼 때는 다시 새로운 모양으로 계속 제기될 수 있다고 보는 예. 것이고 지금의 부동산이나 코로나 사태와 결합이 되어서 국민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랄까 이게 더 강하게 압박하는 형태로 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계속 뭐 소송을 하겠다 바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이 대통령이 집행한 거에 대해서 반대해서 소송한다 이런 그런 구도가 되는 뉘앙스가 겁니까? 나올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좀 거친 표현을 쓰겠습니다. 배은망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대통령 쪽으로부터 메신저가 와서 계속 일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역으로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대통령이 본인을 불신임하면은 본인은 사퇴하겠다는 뜻으로 사실은 모두가 다 해석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이 올린 이 징계 제청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가를 했습니다. 예. 대통령의 의중이 조금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했던 말대로 생각을 한다면 해석을 하면은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지금은 사퇴해야 되는 시점인 겁니다. 예. 그런 시점인데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구조를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고 나면은 결국은 대통령에게도 해가 되는 부분이 누가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행정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자신을 발탁해서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준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없는 부분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윤석열 총장이 이 징계위원회 결정이 난 이후에 처음 한 발언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웠습니다. 예. 공직 생활을 한 분으로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면요. 국민과 임명해준 대통령자께 죄송합니다만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언급은 해주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예. 저는 저분의 태도를 보면서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검찰답다. 이 검찰답다는 표현은 과거의 나쁜 의미로서 제가 적용을 해서 예. 쓰겠습니다. 네. 혹시 그런데 만약에요 이제 행정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행정법원에서 지금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인용을 할지 기각을 할지 혹시라도 인용 방향으로 간다면 굉장히 그 정권의 굉장히 타격이 큰데요. 복잡해지죠. 당장은 예. 이제 추미애 장관부터 다시 불려 나오게 되겠죠. 언론에 예. 불려 나오는 상황이 될 거로 보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이제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번과는 상황이 다른 게요. 예. 지난번에는 인사상에 아주 나쁜 이익을 준다, 공적인 이익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징계위가 곧 있는데. 뒤에 있는데 지금 직무정지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것이 우리 보편적 해석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상황은 징계위가 끝났기 때문에 이 행정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을 바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 쪽이 여기에 대한 본소송을 할 거기 때문에 네. 본소송을 다투는 과정에서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저희가 당장 오늘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 소송, 앞으로 다가올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앞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사의 표명을 하면서 문 대통령이 숙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두고 이렇게 추 장관의 거취를 고민하는 동안 윤 총장도 어떤 모종의 결단을 내려주길 바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각에서는 있어서요. 네, 당연히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이제 숙고를 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쨌든 그동안 고생한 법무장관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하신 말씀인 것 같고 제가 볼 땐 당연히 사의를 수용하고 법무장관을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아마 후임 인사에 대한 검토와 검증에 이미 들어갔을 거다. 최근에는 지금 하마평까지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예. 다만 이제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당연직 추천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이 오늘 내일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출범을 준비하는 작업까지는 하고 물러나는 방식이 되고 청와대도 그때 하지 않겠냐. 예. 그렇게 봅니다. 이제 공수처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내일이 다시 공수처 그 추천위원 회의가 네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그 야당이 2명이 반대를 하더라도 공수처장 선발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5명씩 동수인 2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네네. 계속 추천 후보가 되는 겁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어쨌든 속도를 내고 싶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분이 김진욱 헌재 선임 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 두 전현정 분인데요. 변호사신데요. 비토권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네. 표현하자면 조금 약화됐다라고 차라리 정확하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야당 추천위원들이 그대로 2명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중립지대라고 할 수 있는 대한변협에서 추천하시는 분, 법원 행정처에서 추천하시는 분, 대법관이죠.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중립적인 부분들을 두 분을 설득한다면 역으로 야당 표가 4대 3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토권이 완전 무력화됐다. 이거는 과도한 표현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야당은 여기에서 입장을 저는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면 그 뒤에 행동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예 안 들어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또 제가 보기엔 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뭡니까? 또 발목 잡기 하고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은 이번에만큼은 분명하게 입장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공수처 법이 통과된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법내 투쟁을 하겠다라고 하든가 거기에서 내 의견을 내겠다라고 하든가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맞지 또다시 발목 잡기로 간다면은 그때는 국민들의 여론이 저는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장을 정해달라는데요. 아니 공수처법이 처음 국회에 제시됐을 때부터 뭐 노회찬 의원 안도 있었고 뭐 우리 당에서 낸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게 중립성 확보 방안이 핵심적인 관건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잘 들어보면 지금 바뀐 개정된 법률 안에서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불과 1년 전에 야당 거부권을 제목으로 내걸고 이걸 협조를 요청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죠.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고 법안을 반대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게 맞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진짜 무책임한 말씀이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공수처처장하고 차장이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돼서 가더라도 또 인사권의 문제가 또 벌어집니다. 인사위원회 구성 문제 때문에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장 정부 여당에서 보듯이 1월 10일 전후로 출범하는 거는 제 눈에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 다른 법리 공방이 벌어질 거다 보는 것이고 중립적 시비가 또 벌어질 겁니다. 그럼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김진욱 헌재 선임 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 두 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비토권을 행사했다, 반대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법안이 바뀌었지만 바뀌기 전에 7명 추천위원 중에서 5분 추천 받는 바람에 부결된 두 분 다 부결된 분입니다. 그분 카드를 다시 연결해서 가는 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게 바람직한 카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요. 한번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새로운 사람을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미 수업이 3교시, 4교시까지 진행됐는데 수업 준비를 안 하고 온 학생이 계속 안 하고 들어오는데 3교시, 4교시 진행한 거는 무시하고 1교시부터 다시 돌아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 이건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추천위원회 가결 숫자를 바꿔놨으니까 새로 더 나은 분으로 더 중립적인 인사로 해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린 여당이 마음을 것처럼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는 이미 상황인데. 그 4교시하고 점심밥 먹은 거예요. 점심밥 한번 먹고 새로 수업 시작하는데 저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않습니까? 법안 개정 전에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부결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어쨌든 법안 이후에는 7명 중에서 5명만 하면 될 수 있게 돼 있지만 6명 조건일 때 부결된 분을 다시 살려서 가지고 오는 게 맞는 건 아니죠.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법리적 용어로 부결은 아니고 통과되지 않은 겁니다. 맞죠. 통과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재논의를 할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겁니다. 네. 궁금해지네요. 어떤 분이 될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당발 일명 임대료 멈춤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임대료 부담을 좀 낮춰주자라는 건데 지금 여야 의견 차가 커서요. 이에 대한 해법 없을까요? 실제로 이 재난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이렇게 힘들게 다가온다는 측면에서 이 중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임대료를 낮춰준다거나 또 한과 동시에 이 건물주들에게 세제 혜택이라든가 지원책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내놓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도 이럴 때는 좀 협조를 해주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지난번에 무상급식하고 비슷합니다. 무상급식 이걸 그 당시에 저 보수 정당이 반대를 하면서 이념 논쟁을 끌고 왔어요. 똑같이 이것들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이념 논쟁이나 갈등으로 갖고 갈 것이 아니고 절충점을 내면서 통합적으로 먼저 가져가는 쪽이 이런 이슈들은 오히려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전향적으로
보완책들을 먼저 내놓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예. 그런 것들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역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면은 수권 야당으로서의 면모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정말 국민의 피부에 지금 와닿는 네네. 법안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도 국민의힘에 같이 한번 공론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겠죠. 법을 내놨는데 없을 수는 없죠. 네.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인식의 문제가 밑에 크게 깔려 있다고 봐요. 어떤 거요? 12월 14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정한 임대료 말씀을 하신 이후에 네. 바로 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일명 임대료 멈춤법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재산권 침해 논란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민을 보는 시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임대인은 국민이 아닙니까? 임대인들은 다 부자입니까? 임대인들 중에 은행 빚인 말씀하겠습니다. 임대인들 중에 은행 빚는 분도 많고요. 그걸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예. 정부의 방역 실패로 인한 부분들을 왜 임대인에게 전가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는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 기류가 생겼고 그리고 재산권 침해 소지 때문에 반발 기류가 있었고 대통령 발언과 직접 연계된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나 캐나다처럼요 세제 혜택을 주든지 아니면 재원 보전 방안을 만들든지 좀 더 실효성 있는 걸로 가줘야지 예. 시장에다 직접 개입해서 이거는 안 되면 뭐 당신 받지 마라 주지 마라 이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 윤일숙 의원이 그 정책의 배반인가요? 그런 책을 썼다고 하는데 저도 정책을 해본 사람으로서 정책의 문제를 접근할 때 인식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타협과 절정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식이라는 건 사람의 가치 철학의 문제잖아요. 가치 철학의 문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을 낼 때. 예. 그러나 법이 나온 상황에 있어서는 실용적 접근과 프로세스를 해야지 이것들이 해결이 되죠. 인식의 문제로 하면 모든 것들이 이념 논쟁이 되기 때문에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 자세는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임대료 멈춤법이 지금 민주당에서만 4개 법안이 지금 발의가 돼서 계류돼 있어요. 집합 제한업 중에서 임대료 50%, 집합 금지업 중에서 임대료 안 내도 된다. 이 밑에 그 요런 법안 제안의 밑에 깔려 있는 인식이 예. 가치 지향이 그거지 않습니까? 역으로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야, 저 사람들은 건물주가 있는 사람들 편만 든다. 이렇게 모든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게 법을 가지고 국회에서 이 통과를 시키고 타협을 하겠습니까? 그래, 인식의 문제는 설사 그렇게 짐작이 되더라도 국회를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게 이야기하기가 하는 게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법안 발의를 할 때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임차인의 고통을 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왜 임대인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지 않느냐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요. 아니, 임대인의 하나의 국민이거든요. 임대인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는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짐작인 그 겁니다, 얘기 짐작. 아닙니까? 집합급 지역 중에는 임대료를 안 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3개월, 6개월을 안 내도 쫓아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민주당에서 말씀드리지 발의한 법안 않습니까? 아닙니까? 이 법이 나쁜 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보완해 주는 법을 보완입법을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게 맞죠. 이것을 저 사람들은 늘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편만 들어하면서 철학적 문제로 접근해 보면은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그나마 부분들은. 다행인 건 하루 만에 민주당이 뒤로 물러선 겁니다.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만 왜 손해를 봐야 되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임대인도 보호하는 추가 보완책이나 그런 그거 다 제시해서 내면 임대인만 되지 왜 않습니까? 손해를 봐야 되냐는 것도 있지만 예. 이게 명백한 직접적인 시장 개입입니다. 네. 시장 개입은 또 다른 시장 실패를 놓고 또 다른 문제점을 놓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른바 민주당이 제기한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만 거기에 수정을 하거나 보완해서 그런 제시할 방법이 그런 당구를 해야 된다고 저도 마음은 생각합니다. 있으신 예를 겁니까? 들면 지금 호주 방식이나 캐나다 방식에는 일정 비율을 깎아주면 세금에서 혜택을 준다든가 네. 아니면 정부 지원을 보조금을 준다든가 하는 방식들이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방식들에 대한 은밀한 검토를 거쳐서 민주당이 집권 세력이잖아요. 검토를 거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주면 우리 당도 우리 당 나름대로의 방법을 내놓겠죠. 그리고 그걸 병합심리 하든지 하면 되는데 대통령 말씀하신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바로 치고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대통령 그 빨리 뜻에 하면 좋죠. 따라가기 위해서 그런 거 빨리 하면 같다. 좋죠. 네, 네. 빨리 하면 좋죠. 역으로 이렇게 예. 저는 비판할 수 있는 게요. 어쨌든 간에 이
임대업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세입자들이 더 사회적 약자지 않습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은 보편적 복지 지원하자고 하는 걸 왜 반대합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먼저 우리가 선별적으로 더 지원하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약자들에게 먼저 주고 그다음 좀 더 나아서 차상위부터 천천히 주는 게 보편적 좋은 방식이라고 야당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이거는 있는데 국가 경제 긍단이나 시장 앞뒤가 안 질서와 맞는 관련된 겁니다. 문제입니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 지원금을 일부 먼저 주느냐 적게 주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경제 정책의 건강과 관련된 전략적 맥락입니다. 아니, 시장주의라는 것을 그거 잘 아시잖아요. 전 세계 어디 선진국 어디에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맹목적 시장주의를 하는 나라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 옛날 맹목적 이야기입니다. 시장주의가 진짜. 아니라 시장의 논리를 존중할 때 시장이 훨씬 선순환을 한다는 아니, 그걸 걸 극단적으로 다 이야기 복지 정책 공감하는 거 뭐하러 아닙니까? 합니까? 그냥 시장에서 열표자들 그냥 놔둬버리고 말죠. 마지막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있을 줄 알았더니 이 부분에서도 많이 아니 저 보수 이제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예. 정책을 접근하는 방식을 가지고 네. 이념과 가치의 문제로 자꾸 해집고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좋지 않은 방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합니다. 보완이 있으면 같이 그렇죠.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아니 뭐 이제 그런 방법으로 가야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죠. 지금까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